네, 반갑습니다. 여의도 너무 TV 닭간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황현이고요. 매일 아침 10시 30분 여러분들과 라이브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죠.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들의 초정밀 정체부쇼 닭간다 함께 정치 뉴스 이야기해볼 세 분 목요일의 남자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세 분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정장을 입고 또 검은색을 입고 앞에 또 그러니까요. 예, 사과가 있으니까 이거 제사 지내는 거. 상 같은 느낌이. 예, 앞에 이게 또 사과가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사과하라는 거 아니야? 제가요? 사과할 일이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사과 이야기 했으니까 광고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해보쇼 여의도몰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의도 TV 채널 내 쇼핑몰 여의도몰에서 다양한 상품들 판매가 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이맘때 사실 이 과일의 황제하면 사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과일의 여왕은 귤이고 그 중에서 사과, 햇 부사 사과라고 합니다. 사과의 주산지인 경북에서 이른 아침 수확을 해서 꼼꼼히 포장해 당일 발송. 야,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회도 아니고 말이죠. 와. 당일 수확해가지고 당일 발송을 한다. 대단합니다. 다른 데서 보기 힘든 그런 그러니까요. 판매 방식들이. 아니 보기만 해도 사과가 너무 반질반질 이쁘고 윤이 납니다. 이거 보세요. 야, 이거 당일날 땄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갓단 사과는 다른. 예, 굉장히 모양도 이쁘고 좋은 사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 이게 올리기가 쉽지가 않구나. 따는 데가 어디예요? 경북. 경북이 사실 최고의 그 사과 생산지잖아요. 요즘엔 날이 더워지면서 좀 위로 좀 올라오고 있긴 한데 네. 사과하면 경북이죠. 그렇죠. 사실. 예, 그러니까 예. 경북에서 오늘 아침 새벽에 그 사과를 따가지고 네. 바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트럭 타고 올라온 와. 거야 같이. 아니 싱싱하지 않으세요? 좀 드시면. 네, 좋겠어요. 싱싱하네요. 네, 맛있죠. 네, 근데 와 진짜 식감이 다르네요, 진짜. 대단하다. 네, 이거 반 가르면 여기 안에 꿀이 잔뜩 들어있는 게 보입니다. 그거 알죠? 이 이게 사람 딱 방송에 보이면. 거짓말만 들어. 아, 왜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니, 오히려 아까 까는 거 봤다니까요, 오히려 진짜. 무슨 꿀이 흐르냐고 이게. 아니 이게 노란 게 다 아니, 노란 게 꿀이에요. 꿀이에요, 여기 노란 보이세요? 게. 이게 내 손가락에 안 아니, 보이는 사과 안 드셔보셨어요?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네. 이게 꿀이라고요? 이게 여기 네. 뭐 양봉장에서 가져온 거야? 이게 노란 게 여기 노란 거 다 꿀이야 이거. 아니, 비유법 몰라요? 비유법? 비유죠. 그럼요. 그건 동의합니다. 꿀 같은 꿀 사과다. 같은 사과, 꿀 맛은 확실합니다. 꿀맛이 난다. 네. 알면서 시비를 거시네. 아니, 나도 아시면서. 진짜 꿀이다. 정신운평 하시는 분이 왜 이래요? 아 이거 과육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얘기하세요. 근데 예. 사과는 정말 깎아 먹어도 되고 이게 이런 말 아세요? 일본에 뭐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얘기인데 어느 마을이 있는데 네. 그 마을에는 의사가 없대요. 왜요? 그 사람들 거기 사람들은 아침마다 사과를 먹는데. 아, 그러니까 아침에 아프지 사과를 않는다. 먹는 사람들은 아프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침 하늘의 사과는 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꿀사과하고 똑같은 건데 맞아요. 의사가 없다는 거야. 안 안 아프다는 거야.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의사 있을 거예요. 예. 뭐 말이 안 되죠, 사실. 바로 복수다. 연말에 그렇게 왜 갑자기. 그렇게 받았어요? 예. 아니 그만큼 맛이 있고 사과가 건강에 좋다고 진짜 하니까 맛있어요. 예.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 이제 사과를 쓰이고. 근데 이게 가격이요. 5kg 한 박스에 맞춰보세요. 얼마일 것 같습니까? 저기 써 있네. 39,900원. 네, 39,900원. 네. 5kg 한 박스에 39,900원. 요즘 사과 한 박스 사면 5, 6만 원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5kg이면은 한 몇 개 정도, 몇 알 정도 들어 있는 거죠? 한 10개에서 10알? 15개라고 써 있네요. 맞아요. 한 10알에서 15알 정도 들어 있는 건데 우리 가족 한 달 정도 과일 드실 때 최고의 가격이라고 보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맛있네요. 맛있어요. 예. 정말 맛있네요. 사과가 푸석푸석 맛없는 사과는 진짜 맛없거든요. 진짜 아삭아삭해요. 여러분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성필 부대변인이 굉장히 미식갑니다. 진짜요. 예, 맛없잖아요. 바로 내려놔요. 근데 오늘 계속 좀 드시고 그거 계시잖아요. 먹고 있잖아요, 지금. 예,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바로 내려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예,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계속 드시잖아요, 벌써. 예. 과육이 굉장히 단단하고 음, 즙도 많이 나오고 되게 맛있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넷 주문 힘드시거나 대량 주문 희망하시는 분들께 전화 주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물 전화번호가 1551 5280 1551
528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해부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도움들이 저희 또 게스트분들 모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저희 조회수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뭐 이곳에서 수익이 크게 발생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정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해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장치들이 좀 있으니까 많이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가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역시 오늘도 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갑자기 검찰총장 등 사의 표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뭐 꼬리 자르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 쪽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대통령실도 바로 수용한다는 의견을 밝혔죠. 이 입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만석 총장 대행은 처세가 정말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법무부 장관 차관들이 뭐라고 좀 하니까 바로 설설 기면서 결과적으로 항소하지 마라라고 잘못된 명령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서 사실 정권편의 수권 확실하게 섰었어야 되는데 또 막상 연가 쓴다고 갑자기 안 도리어 나왔죠. 사라지더니 기자들 전화를 또 다 받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노만석 총장 워딩발로 단독 기사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도 이루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다. 나도 압박을 받았다라고 자백을 한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몇 개 제가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만 보면은 차관이 3가지 선택지를 줬는데 법무부 차관이 3개 다 결론은 항소 포기였다. 뭐라든지 뭐 그리고 그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추를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법무부가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외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압력을 받았다. 그렇죠. 네네. 검찰총장 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법무부를 엮어 들어가는 거죠.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내가 명령을 불이행했다라고 하더라도 법무부가 이 정도로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과 법무부가 파국으로 가기 전에 내가 정리를 한 거다. 그래서 정당한 결정이어서가 아니라 난 외압에 의한 결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지금 사의 표명한 것도 저희 국민의힘 뭐 검찰 내부 압박도 있었겠지만 지금 민주당 정부 여당에서 노만석 총장 계속 냅뒀다가는 지금 더 상황 악화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종의 이유로 꼬리 자르기 형식으로 지금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의혹을 다 떠안고 그렇죠. 꼬리 자르기로 넌 여기서 이제 회장 모든 것을 다 제발 끌어안고 그만 가. 입 열고 조용히 있어라 한 것 같은데 네. 국정조사 특검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노만석 총장의 입이 거의 노다지나 다름없어가지고 별의별 얘기 다 하실 것 같고요. 국정조사 한다고 해서 뭐가 나올까요? 국정조사 별 의미 없을 것 같은데 국정조사.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하라고 특검이 있는 특검 얘기가 겁니다. 나오고 있죠. 뭐 최혜병 특검 이렇게 여당이 주도하라고 있는 특검이 아니라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야당이 특검 말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주어진 권한이고 민주당 특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게 특검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라고 네.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법무부를 바로 직격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거 갑자기 사과를 먹으려고 하시네. 사과 맛있죠? 사과 맛있네. 갑자기 사과 먹으려고 하시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민주당의 네.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좀 어떻게 분위기가 보고 좀안 있냐고 좋긴 한데. 물어봤잖아요. 예. 네, 뭐 심각하게 보고 있죠. 근데 저는 일단 저는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질은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본질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국민들이 뭘 원하는 것, 그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그거잖아요. 누가 항소를 포기하게 만들었는 자,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 건데, 제가 너무 생각하는 궁금하다. 본질이 본질은 뭘까요? 뭐냐면 네. 국민들은 대장동 일당들이 정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는가? 그렇죠. 그 두 번째, 그들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범죄 수익이 생겼는데 그 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는가?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뭐 법무부 장관이 외압을 했다 어쨌다 저쨌다? 그럼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 다음 날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문건을 하나 보고를 받아요. 그 문건은 뭐냐면 계엄이 정당하다는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적혀있는 문건이에요. 근데 그 문건 가지고 어디 가냐면 삼청동 안가를 가요. 안가 가서 누구 만난 줄 알아요? 김주현 민정수석 만나요.
법제처장 만나요. 이완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만나요. 넷이서. 네. 근데 처음에 삼청동 안 가 걸렸잖아요. 간 거. 너 왜 갔냐고 물어봤어요. 기억나세요? 왜 갔다고 대답한지 이유?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냥 연말이라 모임이어서 갔다고 했어요. 연말에.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 네. 야 대통령 안 가가 무슨 뭐 삼청동 맛집이냐? 대통령도 없는데 너희 넷이 가보게?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때도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2차 기염에 대한 모의 혹은 1차 기염에 대한 어떤 정당성 그거 작당 모의 하러 간 거 아니냐. 그래 따진다면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이게 잘못된 외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지적했어요? 그래서 내란에 대한 특검을 받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 그래서 내 말은 이거와 마찬가지로 외압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규명을 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규명해야죠. 네. 예. 그런데 아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해요. 그냥 차라리 그냥 정식 문서로 검찰총장에게 해버리지 그랬냐. 수사 지휘를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수사 지휘를 구체적으로 하지 어떻게 해요? 대략적인 방향성만 제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게 대학 방향성이라는 게 네네. 항소하지 마라 항소해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 그러면 원래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지휘할 때 미주알 고주알 안 해요. 그래서 해라 마라 이거예요. 차라리 저는 하라고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 그렇게 했잖아요. 또 뭐라고 했을 뭐 그때는 뭐 잘했다고 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그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검찰의 항소 폭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선거법으로 1심 무죄 받았어요. 근데 왜 항소 안 해요? 왜 항소 안 해요? 근데 그거는 금액이 차이가 너무 나서. 아니, 그러면 일선 수사 아니, 포기를 한 거라. 어떤 거는 어떤 금액은 그 정해져 있어요 법에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아니 이거는 두 진짜, 번째. 이거 진짜 물타기인 게 아니 말 끝나고.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이지. 그러니까 니네 했는데 우리는 왜 하면 안 돼?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생각하거든요.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쭉 얘기하니까 네. 여기 뭐 국민의힘도 있고 개혁신당도 있고 제가 발언권이 적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제일 많이 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내란 이야기 끌고 와서 저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외압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노만석 총장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지검장이라든지 저는 이런 분들도 아니 본인들이 뭐 다 됐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검찰의 수장이라는 사람 아니에요. 대행이지만 어쨌든 지금 검찰 수장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정의로운 일이야. 그럼 하면 되는 거죠. 차라리 항소를 해버리고 사표 내지 그랬어요. 그런데 뭐 제대로 된 뭐 말도 못하고 할 말 많고 속사정 많고 인생이 다 그래요. 저도 할 말 많아요. 근데 그래놓고 하고 그리고 수사팀도 그래. 중앙지검장도 그러고 아니 그렇게 옳은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동혁 선거법 이런 것은 액수 작아서 그랬다고 치면 이런 건 더 중요한 일이니까 큰 거니까 했었어야죠. 근데 안 해놓고 왜 이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나 많은 지지자들은 이거 이제 검찰청 폐지되고 보안 수사권마저 이제 없어지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을 일단 들어봤었고 김성현 최고위원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건 뭐 예.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 앞서서 그 말씀하신 것은 본질이 이제 다르다. 본질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실 때 본질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제대로 처벌을 받느냐라는 부분 하나하고 하나는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하냐. 저도 이게 본질이라고 봐요. 예. 그럼 여기다 집중을 해서 한번 보자고요. 제대로 처벌을 받았습니까? 일부 무죄가 났어요. 그리고 그 정영학 같은 경우는 10년이었는데 5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절반 정도밖에 안 받았으면요. 구형의 절반 정도밖에 안 받았고 일부 무죄 났으면은 당연히 항소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자체를 자꾸 민주당에서 왜곡을 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추징금도 제대로 요청한 대로 안 들어왔죠. 일부 무죄까지 났죠. 이런 큰 사안에 있어서 검찰이 그동안 한 번이라도 항소 포기를 한 적이 있냐고요. 저는 오히려 그 버스 기사가 뭐 얼마 800원 횡령하고 이런 건을 끝까지 항소하는 경우는 봤어도 이 정도 수천억짜리 항소 포기를 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진짜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범죄 수위가 한수 부분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다. 뭐 민사하면 된다. 아니 민사는 다음 얘기잖아요. 일단 형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민사를 할 수 있으니까 형사를 포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형사에서 그게 나와야지 민사도 쉽게 이걸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민사에서 이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김만배 2천억 가져가고 남욱 1,000억 가져간 이 사람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형사에서도 이거 제대로 추정 안 했는데 민사에서 뭘 달래? 분명히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변호사들한테. 그리고 그동안에 이 돈 쓰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와서 뭐 가압류 건다 뭐 한다, 아유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할 일을 제대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는 거고요. 검찰이 할 일을 제대로 안 했어요. 평소에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이거 누가 시킨 거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수사지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그래 내가 수사지휘했어. 내가 그거 봤는데 이 정도면은 항소 포기해야 되는 건이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수사지휘했어 라고 했으면 서면으로 지휘를 하셨어야죠. 서면으로 항소 포기해라. 왜 서면으로 안 하셨어요? 아니 법률가시잖아요. 법률가면은 이게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총장의 말로는 압박을 느낄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왜 그랬어요? 저는 제가 추정하기엔 그래요. 자기도 잘못된 것을 아니까, 이게 무리한 명령이라는 걸 아니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서면을 안 한 거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노만석 네가 그렇게 부당한 얘기였으면 서면 요구를 했어야 된다? 아니 명령을 내리는 사람한테 이거 서면으로 해주세요 말하기가 쉽습니까? 예? 아니 의원님이 저한테 뭐 지시했는데 가가지고 의원님 저 이거 서면으로 다시 해서 주세요. 이게 쉬워요? 위에 사람이 그거는 정확하게 절차에 따라서 내렸어야죠. 절차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외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관짓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반발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차치하고 봐도 좋다고 봐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자고요. 다만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이번 과정에서 항소 포기를 한 것이 범죄자들에게 저렇게 수천억을 넘겨주게 된 것이 옳은 일이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물타기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자꾸 장동혁 뭐 대표 1심 선거법도 항소 포기했다, 뭐 박수영 의원도 항소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공소를 담당했던 그 담당 검사들과 일선 수사팀들이 일관되게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서 검찰 수뇌부나 법무부에서도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물 흐르듯이 정리가 된 건입니다. 그런데 이 건의 핵심은 외압이에요, 외압. 그러니까 일선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모두 다 수차례나 항소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검찰총장이 법무부로부터 이 의견을, 그러니까 항소를 아직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한 게 반나절 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당연히 항소를 한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갑자기 항소 마감 한 5시간 전부터 제동을 걸더니 갑자기 막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결과적으로 1시간 7분 남기고 그때 가서야 야, 항소하지 마라. 이렇게 지지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선 수사팀 입장에서는 이거는 타임라인까지 다 이거 기술적으로 아예 항소를 못하게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기술적으로 차단한 거 아니냐라고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법무부가 반대했다. 장관도 반대하고 차관도 반대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수사지휘권 건의를 안 했냐? 아니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제출을 하게 되면은 검찰과 법무부가 말로 해결이 안 되니까 야 법대로 합시다라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갈등을 표면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자체로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고 싶었겠죠. 양측 모두 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수사지휘권까지 가기 전에 알아서 기어라라고 압박을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업무 지시할 때 공문으로 받은 내용만 업무합니까? 강선우가 자기 보좌진들한테 갑질할 때 우리 집 화장실 고장났으니까 고치세요라고 직접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 집 화장실이 좀 상태가 안 좋은데 가서 좀 살펴봐 주시겠어요? 라는 식으로 완곡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돌려서 얘기를 이거는 하죠. 지시 네. 아니라고 할 겁니까? 지시 맞지 않습니까? 위력관계가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구속력 있는 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외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상식적 선에서 생각을 하자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에 직접 질의를 하면서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법무부 장관이 의견 개진한 것만으로 심각한 외압이다. 본인이 직접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단순 의견 개진이었다. 뭐 꼭 내 판단에 따를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뭐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이 결정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면피를 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조상우라고 하는 또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직접 텔레그램 보내는 게 지금 들통이 났잖아요. 겉으로는 나는 그냥 내 의견을 말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종합적으로는
항소 포기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논리를 계속 강화를 하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법무부에서는 항소 포기 의견이 강력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총체적으로 드러난 거고, 근데 지금 항소 포기의 최고 실익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이런 잘못된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누구에게 이런 지시에 대한 오더를 받았을까? 결과적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권자인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대통령을 모시는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4명 중에 3명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그리고 대장동 사건을 총체적으로 관리했다라고 전해지는 김현지 부속실장, 이런 사람들까지 죄다 타고 올라가서 국조특검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진상규명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좀 그런데요. 네. 제가 사실관계만 좀 바로잡을게요. 네. 일단 그 수사팀 전원이 항소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이 달라요. 왜냐하면 대장동 지나간 사람들인데. 지나간 수사여도 수사를 했잖아요. 지나간 수사여도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을 했었어야죠. 일기 수사팀은 항고 취소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 말하면서 해야죠. 그러니까 분명 정용환 부장검사는 우리 의견 물어보지도 않았다. 우리 항소해야 된다 그런 말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사실관계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압류 이미 걸려 있습니다. 김만배 씨랑 남욱이랑. 그리고 추징 금액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저도 진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방어를 할 때 하더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치권에 있는 변호사 말고 제가 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3분 정도 제가 여쭤봤어요. 네네. 나름 이제 변호를 많이 해보신 분들. 근데 그분들도 사실 이제 자기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여권이 뭐 이것을 항소 취소를 그냥 그 항소했어야 된다라고 하지 그랬어. 일단 그런 입장인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두 번째로는 이런 말은 또 하더라고. 하지만 분명히 이 법조인의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은 항소해도 이 추징 금액, 피해 금액에 대해서 특정 못할 것이다. 밝혀내기 어렵다. 하지만 이런 건 너무나도 깊고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배임 금액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검찰조차도 사실상 얼마를 특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소장도 변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부터가 이미 일반 시민들에게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걸 항소를 그래서- 해서 다퉈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아니 그 금액 자체를 해봤자 실익이 없다는 게,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많은 다는 아니고 제가 물어본 사람들인 거고, 결론은 이 지금 성남시장도 내가 책임지고 민사소송으로 받아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수혜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뭐 공소 취소를 해버리면 차라리 더 깔끔하고 그냥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해버렸는데, 이런 거는 오히려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일종의 재판 문제를 더 어렵게 풀어가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걸 왜 민주당이 네. 이렇게 키우고 있냐고요, 계속. 그러니까 정확한 입장이 뭐예요? 이 공소 어떤 입장이요? 아니 그러니까 다 끝났는데 무슨 입장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김병기 더, 원내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네. 입장이 없죠. 왜 우리가 의견 개진을 하는 사안이 아닌데 입장이 우리 당의 있어요. 입장이 아니, 없고, 근데 검사를 그러지고 나서 처벌하겠다잖아요. 우리는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이 너 검사들 니들이 잘못인 거니까 그런 거잖아라고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 문제는 사실 이제 오랫동안 저희 민주당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장동혁이 됐던 윤석열 장모가 됐던 뭐 윤석열 구속 취소가 됐던 너희들 하는 행태가 우리들이 봤을 때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게 일관성 있게 계속 이쪽 정부건 저쪽 정부건 계속해서 반발해갖고 왔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선택적으로 흔든다는 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저희도 노만석 총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좋게 얘기한 사람 봤습니까? 그나마 제가 제일 좋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지금 전체적인 정황상의 흐름을 보면 사람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좀 보이거든요. 갑자기 좀 김병기 원내대표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근데 사실 그 정청래 당대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말은 없는데 특별한 말 많이 했죠. 아 근데 그거보다도 검사 징계라든지. 검찰용 엄청 많이 했지. 많이 했지. 아 근데 그거보다도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안 목소리가 자체에 커진 거는 대해서. 아무래도 대통령실에 대해서 더 치밀한 옹호를 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김병기 아, 근데 제가 원내대표라고 근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추상적인 말이에요. 예. 아니 뭐 김병기가 추상적이니까 더 여쭤보는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건지 정청래 대표 가까운 건지. 근데 말투 자체부터가 이미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청래 당대표가 저기 네. 유기견 보호소 갈 때부터 약간 그건 이제 얘기했던 뭐 얘기잖아요. 다른데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정청래
당대표 그러니까 왜 정청래 당대표가 뭐 말 안 한다고 느끼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정청래 당대표가 검사 징계법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그보다 옛날부터 더 검찰 때린 센 거고요. 얘기입니까? 네. 옛날이 아니라 이번에 징계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네.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의 한 줄기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뭐 그것은 뭐 이제 앵커의 의견이니까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저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추정과 사실을 조금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연결하려는 그건 분명히 있어요. 저희도 의심은 되죠. 근데 이게 그렇게 건너뛰어서 가다 보면요, 논리적 비약이 생기면 허점이 생깁니다. 그렇게 갈 이유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항소 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감싸지 않았으면 될 일이에요. 항소 자제라는 말을 왜 씁니까 도대체? 에? 피해 호소인이에요? 이런 말을 왜 쓰냐고요.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첫 단추였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밝혀내기 어려우니까 할 실익이 없었다. 이거는 민주당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런 것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애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미아를 찾아야 돼. 경찰한테 갔을 때 경찰이 그거 해봤자 못 찾아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경찰 욕 안 합니까? 엄청나게 경찰은 욕하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경찰의 존재 이유입니다. 검찰은 이게 밝혀내기 전 어렵더라도요. 그렇게 하면 최선을 멱살 다해서 잡고 항소를 가서 싸울 해야죠. 거예요, 진짜. 그럼요. 만약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민주당이 검찰을 감싸는 모습이 나오니까 오히려 범죄자들을 두둔하는 모습이 자꾸 나오니까 국민들에게 알아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이 뭐냐고 내가 물어본 게 네. 뭐냐면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이 흐름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두 나한테 흐름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제가 보기에 두 흐름이 있어. 하나는 이거 왜 우리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물매 맞고 있냐. 그래서 이제 조용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더 나서 가지고 이거 항소 자제 제대로 한 거다. 오히려 항명하는 검사들 잡아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저는 솔직히 이번 사건에 있어서 정말 화가 나는 분들은 검사 출신 일부 법조인들 이분들이에요. 이분들 솔직히 아시잖아요. 70년 검찰 역사 동안 도둑질을 놔주자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냐고요. 오히려 저런 경우는 있었어요. 상대편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과도한 이런 기소나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민주당이 그거에 피해를 많이 보셨고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욕을 먹었던 거고. 근데 검찰이 범죄자로 봐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검사 출신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이거를 감싸고 막 이렇게 돌아가는 이 모습들, 저는 너무 꼴 보기 싫어요. 정말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말이 정부 다르고 여당 또 달라요. 어떠냐면은 김병희 원내대표는 아니 검찰들이 무능해가지고 대부분 무죄가 난 건데 그거 가지고 항소해봤자 뭐하냐. 니네들이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너무 성공적인 수사였고 성공적인 재판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소송 걸어봤자 더 좋은 결과를 못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데 한쪽에서는 이거는 망한 수사니까 그만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잘된 거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부터가 스탠스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냥 목적이 왜냐면 목적 자체가 이 사건을 제대로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면소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목적만 같이 지금 다 그 해석하는 상황들은 전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는 아까 우리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이 뭔지조차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민주당 입장은 간단하죠. 이재명 대통령 재판 면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실익을 좋아했으면은 3대 특검 500억씩 들여가지고 왜 했습니까? 외환죄 적용 저희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거의 6개월 수사를 하고 나서야 사실 근데 외환죄 적용이 어려워요. 그러면서 지금 일반 이적죄 가지고 지금 말 바꿨잖아요. 그리고 최혜병 특검도 그난리를 치더니 결과적으로 경로서를 규명했다라고 한마디로 퉁쳐버리고 결과적으로 수사 개입했다라고 지금 영장 청구했던 사람들 죄다 기각됐습니다. 그렇게 실익 좋아하면 이런 특검은 왜 했습니까? 실익 좋아하시면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무부가 네네. 어디까지 연루가 되어 있는가 알겠습니다. 살펴봐야 되고 이 사건은 네. 진짜 심각한 게 지금 추징금이 항소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 핵심은 지금 그 추징금이라고 하는 게 428억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배상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1심 재판부에서는 1100 몇 억 정도를 얘기를 했거든요. 항소가 안 되면은 이게 지금 상한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민간업자들이 얻었다라고 지금 평가받는 그
약 7, 8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7,800억을 벌었습니다. 1만 % 수익을 얻었어요. 총체적으로 부정한 사업인 거예요. 검찰이 이것을 전부 다 특정을 못한다라고 해서 그중에 반의 반도 안 되는 돈만 그 민사 같은 걸 통해서 퉁치고 넘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그냥 사기치고 몇 년 빵 살다 나오면 재벌된다라고 하는 나쁜 전례를 남기는 건데 심지어 검찰이 그런 피고인들을 두둔하고 피고인들의 편에 서가지고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잖아요. 여당도 지금 동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정말 나라가 네. 피고인의 편에서 지금 제도권 전체가 범죄 공범이 됐다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 1심 재판부에서 그 성남 씨가 피해본 금액을 1,128억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재판부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2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죠. 상급심에서 자, 달라질 근데 수가 있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 민주당에서 지금 입장 정리 안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정성호 장관도 성공한 수사, 성공한 뭐 재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성공한 수사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부터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박주민 의원도 방송 들어보니까 더 저보다 더 나아가가지고 수사도 재판도 다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계속 바뀌네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바뀌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한 사람의 얘기가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동심일체는 아니잖아요. 16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아니 뭐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이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다 잘못했다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생각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민주당도 160명 되는 사람들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생각이 어떤 사람은 아 왜 뭐하러 뭐 이 일을 사단을 벌렸냐 하는 사람도 있고 그쵸.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무슨 소리냐 이거 끝까지 하고 다 조져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적당히 하자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도 이 수사에 그걸 관련해 당이 가지고는 잡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의견을.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수사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냐. 당에 무슨 결정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 벌어진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잘 됐다 못 됐다 이것은 사과해야 된다 이거 사과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뭘 고난이 있어요. 그냥 바라보는 방관자지 네네네. 주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잘못된 것 같으면 인정하는 거고 아니면은 싸우는 거고 이런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도 다 의견이 달라요 속으로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도 무게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저도 좀 소모적인 것 같은데 네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누가 범죄를 제대로 받고 환수를 제대로 하는가. 근데 이 또 이 과정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의 얘기 또 민주당 또 법률가들의 얘기가 완전 달라요. 제가 그것도 어제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사 재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먼저 주장은 이거였어요. 이게 특정을 피해 금액을 항소에 가도 특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민사를 통해 가지고 받아내면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무슨 소리 하냐? 그 형사 재판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국가가 피해자한테 돌려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그 국가가 환수를 해가지고 피해자한테 돌려주는 거는 아주 이례적인 거다. 그러니까 원고가 재판 소송을 할 수 없는 능력일 때, 예를 들어 뭐 지적 장애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한동훈 대표 말도 틀린 거고, 그러니까 본질이 막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따라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어제 한 3시간 통화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네네. 물어보느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복잡할 때는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대장동 사업은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PF나 개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어떤 개발 사업을 하는데 1억 넣어가지고 1,000억을 벌 수 있는 말도 안 됩니다, 사실.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왜? 이거는 구조 자체가 이상해요. 처음 대장동이 터졌을 때 뭐 관련해서 배임이냐 아니 이런 범죄 사실이 없을 때도 구조 자체가 매우 이상하다는 걸 다들 얘기했어요. 왜? 시공사가 없잖아요. 시행사 혼자서 이 이익을 다 가져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 이익을 다 가져가게 한 것도 모자라서 캡을 1,800억이라는 이익 상단의 캡을 민간업자한테 씌운 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인 공기업에다 씌운단 말이죠. 이것부터가 완전히 잘못된 정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구조였어요. 다만 그 구조만 가지고 우리가 범죄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이 의심만 가지고 갔는데 이번 1심 재판에서 어쨌든 배임 혐의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나온 거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최대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가져가게 되는 거에 대해서 환수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돼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면 이런 근데 투자는 말이 말해야 안 되나 돼.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인데 아니 근데 투자 얘기까지 들어가면 아니 대장동에 처음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는데 그 너무 아니, 얘기가 넓어져요. 이 이야기로 다시 들어오시죠. 예. 그걸 제대로 밝히자고 하는 게 이거 재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퉈보자는데 결국에는 다퉈볼 다퉈보자는 여지 자체를 거잖아요. 차단한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지금 노 총장 퇴임식에서 뭐 입장 밝히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결국에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뭐 핵심 이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근데 이 본질은 그럼 과연 윗선 개입이 있었냐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이렇게 네. 항소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거 과연 윗선의 개입이 있었냐 아니면 진짜 검사가 하고 끝낸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항소 포기 과정을 소상히 밝힐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 그만둔 노만석 검찰총장 이미 대행? 사실 충분히 밝혔습니다. 지금 보도화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증거가 돼요. 네. 그리고 검찰 측은 진짜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선 수사팀들 마찬가지로 법무부가 개입했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도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개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입했다. 항소 금지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지금 부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저는 강성필 부대변인 개입은 아니다. 개입은 아니다라고 네. 보고 이거 그럼 국정조사 특검 가면 봤습니까? 네, 그럼- 민주당에서? 저희는 지금 하자고 하고 있어요. 대신에 다른 이거 거 하자고 하면서 하고 다른 거 국정조사 아예 국정조사를 하는데 검찰 조작 기소 네. 지금 국정조사 하자고 지금 하는 거예요. 대장동 수사팀에 대해서 회유, 압박, 협박, 불법적인 플리바게닝 우리는 이걸 요구하고 당신들은 그 외압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걸 같이 하자. 저는 이게 정당하잖아요. 너무 물타기인 게 만약 그런 기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면요, 그거를 재판부가 따지면 되는 겁니다. 검찰이 작성한 조서는 그 자체로 이게 고속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 증거력을 인정받아야 이게 판결문에 설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거는 민주당이 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해야 될 몫인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해야 될 역할을 죄다 항소 포기로 차단을 시켜놓고 국정조사를 얼렁뚱땅 기소에 대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타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핵심은 외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개입이 아니라고 생각을 민주당은 하지만 지금 야당을 비롯해서 언론들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들은 개입 외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아니라고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은 이제 정부 여당에게 있는 거거든요. 반증을 해줘야죠.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노만석 총장 대행의 직접적인 증언들이 있잖아요. 수사팀의 증언들이 있고 그럼 이것을 규명을 해보자고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 건데 갑자기 무슨 기소 그 자체를 따져보자라고 하면은 아니 이거 법원에서 따져야 될 걸 왜 자기들이 따집니까? 말이 안 된다는 법원에서 거고. 따져야 될 거 왜 예. 따지냐고 그걸 말해주냐면 법원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수사 조사가 된 다음에 혐의가 의심된다고 하면 기소를 하는 것이고 기소가 돼야 재판 가는 건데 네. 우리가 말하는 건 기소 전의 단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에 대해서 1심이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1차, 2차 수사팀이 왜 중요하냐면 1차 수사팀이 빠진 다음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개정이 됐냐면 앞서 이제 박명 대변인이 말한 것 중에 좀 혼동이 있는 건데 이 1차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피고인이 됐던 참고인이 됐던 간에 검찰이 피신 조서를 받잖아요. 그 조서에 대해서 이것은 무조건 법정에 가서도 증거 효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정이 된 2차 수사팀 이후로는 이게 피의자나 피고는 아니죠. 법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가 만약에 본인이 썼던 이 피신 조서에 대해서 부정을 해버리면 이것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가가지고 증인 다 불러가지고 다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수사팀이 개정되게 된 1차 수사팀의 이 피신 조서를 가져옵니다. 이 법망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항소하고 그럴 때 1차 수사팀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2차 수사팀이 1차 수사팀이 받았던 피신 조서 다 이용해 놓고 알겠습니다. 이걸 다루다 하면 다르잖아요. 이 부분 제가 잘 모르는 요거는 제가 모르겠네요. 간단히 네. 말씀드리면요. 네.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진술이 바뀌었어요. 대선 전후로 바뀌었겠죠. 근데 이 바뀌어가지고 재판부가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요. 정영학이라는 회계사가 녹취록을 만든 그 녹취록을 근거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이의가 있으면 항소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항소 자체를 못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국정조사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조는 그래 국조에서도 이제 저희는 그래서 남욱이라든지 이 정영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진술이 변경됐다고 지금 막 얘기하잖아요. 진술이 변경됐으니까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또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말은 또 왜 믿었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좀 아니 국정조사 그 말고. 사람들 말을 믿은 게 아니라 녹취록을 네. 배웠다니까요. 국정조사는 제가 봤을 네. 때 별 나올 것도 네. 없어요. 이거 해봤자. 아니, 국조는 특검 그리고- 받아요. 특검 받아요 민주당.
특검이요? 그건 네. 제가 뭐 민주당 전체를 대변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서 저는 부대변인이시니까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본다. 자 이거 네. 보세요. 저 김승열 최고. 외압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게 최혜병 사건하고 너무나 흡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고 봐요. 그냥 단순화시켜서 보자고요. 수사팀이 수사를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누군가 윗선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막힙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누구나 외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형사가 범인 잡아왔는데 갑자기 경찰청장이 야 걔 좀 놔줘. 왜요? 여태껏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놔줘. 이러면은 이걸 누가 봐도 외압이죠. 지금 최상병이 그렇게 됐던 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와중에 지금 그 안에서 경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니까 경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도이치모터스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그랬겠구나라고 지금 사유가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저는 최상병 사건이 정말 외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사건도 다르지 않아요. 이 사건 역시 수사팀과 공판팀이 아니 이거는 당연히 항소를 해서 더 다퉈봐야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누군가가 막았잖아요. 자 총장이 막았어요. 총장은 나는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해서 막았다라고 해요. 법무부는 내가 언제 그렇게 시켰어? 이래요. 자 일은 벌어졌는데 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이거 밝혀야죠. 근데 이거 국조는 소용이 없어요. 국조로 하게 되면요 국정조사의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결국에는 말잔치만 됩니다. 그냥 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입장만 얘기하게 될 거예요. 네. 이건 특검으로 가서 푸는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다 싸우고 끝나고 네. 또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넘어갈 것 같아서 저도 이거 혹시 특검을 받으실 건지 민주당 쪽에서 이게 좀 제일 궁금하네요. 제가 짧게만 좀 네. 반론 드리면은 네. 최혜병 특검이랑은 또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해병대 수사단은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무위원 통해 가지고 지시를 했다라고 해도 법적인 문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제대로 기소를 못 하는 거고. 거기까지 얘기하면 근데 이제 너무 갈것 여기서 같은데. 더 중요한 건 예. 이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해병대 수사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 당사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일반 배임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 포기를 통해서 일반 배임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을 모두 다 벗을 수가 있어요. 네. 일반 배임죄는 지금 민주당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배임죄 폐지하겠다고 폐지, 하고 있잖아요. 폐지. 그러니까 네. 항소 포기 플러스 배임죄 폐지를 통해서 대장동 사건 자체를 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상호 정무석이 얼마나 궤변을 펼치고 있냐면 아니 이미 재판 중단돼 있는데 무슨 실익이 있냐라고 얘기를 아니 해요. 진짜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해서 갑자기 왜 배임죄를 폐지하겠지라고 이런 거죠, 의심하는 이런 거. 분들이 계시긴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 배임죄 폐지하면은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거, 항소 포기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거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재판 중단은 임기 중에만 중단되는 거지 천년만년 대통령 할 거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알겠습니다. 완벽한 면소를 위한 지금 논리적인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고 누가 봐도 최고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 이후에 이제 체크 포인트는 이제 노 총장이 뒤에서 포기 과정을 소상히 밝힐까, 윗선의 개입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다음 민주당에 관한 특검, 뭐 국정조사 정도 받겠죠. 국정조사 하자고 뭐 얘기 나올 거고, 아니, 특검으로 갔을 때 어떤 또 잡음들이 들어올지 이제 문제는 다 드러난 거고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거의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마무리를 어떻게 갈 것인가 그 지점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이후에도 소상히 또 이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면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주제만 또 너무 오래 얘기했어요. 강성필 부대변인 고생 많으셨어요. 하는 게 아니라 네. 아니 뭐 듣다가 이해 못한다고 넘겨버리고 그럼 되겠어요? 사실은 들어야지. 미안합니다. 예. 근데 그 내용은 사실 얘기가 아까도 여기 최상병 얘기할 때 네. 끊었잖아. 최상병에도 할 얘기 많은데 많이 참았어. 근데 그러니까 그 끊을 이유는 이게 이야기가 너무 퍼져버리니까 그 이야기를 좀 잡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거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 총량은 제일 많으셨을 거예요. 많이 드렸어요. 예. 자,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것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거를 또 이야기가 나왔네요. 국힘 체포한 황교안을 엄호한 이야기인데. 오늘 좀 민감한 얘기들이 많긴 하네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엄호했어요. 특검의 황 전 총리 신병을 확보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힘의 저 먼저 하는 건가요? 먼저 얘기를 들어봐야죠. 국힘은 사과 리필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사과 리필. 어떤 뜻의 사과 리필이에요? 목이 좀 마르네요. 껍질째 먹는 사과가 진짜 좋은 사과죠. 그럼 제일 좋은 사과죠. 알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제 생각에는요. 이거는 실언이죠, 실언. 실언인데 제가 조금 선의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자면요. 하지 마. 그냥 사과하고 끝내 그냥. 저도 좀 해명 좀 합시다. 황교안 들어봅시다. 황교안 전 총리의 그 발언 자체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어쨌거나
특검의 무도한 수사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탄압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서 우리가 연대하겠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포괄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보는 게 맞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황교안 전 총리가 했던 발언이 그러니까 국회의장 그리고 이제 뭐 야당 대표, 여당 대표 다 체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엄 해제 표결에 가장 선제적으로 참여를 했을 정도였고 탄핵에 반대를 했던 거지 계엄 자체를 찬성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실언이다. 실언이고 약간 호도가 된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와 별개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내란 선동죄 혐의를 적용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과거 이 발언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내란 선동죄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이 내란의 요건이 됐을 때는 비상계엄 해제가 됨과 동시에 내란 상황은 종결된다라고 명확하게 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가 내란 선동죄가 되려면 비상계엄에 이르기까지 비상계엄을 성공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선전선동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 건데 이미 계엄이 끝난 상태였고 내란 상태도 아니었고 그 직후에 개인 SNS에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발언 자체가 선동적이었고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내란 선동죄로 처벌을 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문을 해체하다시피 쳐들어가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강압적인 수사였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같이 항의를 할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문을 이제 해체하고 들어갔다는 것이 과도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압수수색 안 받아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압수수색을 받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거의 대부분 특히나 처음 압수수색 받는 사람들은 다 문 안 열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제가 변호사 불렀으니까요. 변호사 오면은 그때 얘기합시다 그래요. 그러면은 압수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 열고 합시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안 열어주면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실갱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민원이 접수됐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문을 문 뜯어줍니다. 따는군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과도하다는 자체는 정말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다 압수수색 안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호도하는 거예요, 호도. 그냥 거짓말. 간단히 말해서. 그것도 법률가들이. 그러니까 욕 먹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황교안 전 총리 사실 어디 무슨 원외정당의 대표인데 그 누구도 어디 당 대표 황교안이라고 안 해요. 그냥 뭐 황교안 전 총리라고 해요. 그만큼 정치적으로 위상이나 영향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전직 법무부 장관,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다는 사람이 내란 선동과 관련된 혐의가 포착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애매한 면이 있죠. 아니 이 사람이 영향력이 정말 얼마나 있었느냐를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SNS에 올린 시간이 애매한 거예요. 계엄 선포가 10시 반 정도 됐는데 뭐 11시 뭐 그때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근데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 우원식 한동훈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노상원 수첩에 있는 체포조라든지 최근에 또 확인된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휴대폰 메모하고 거의 일치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더 의아했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사실 국가보안법에 우리나라에서 권위자예요.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통진당 해산 때도 썼단 말이에요. 또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산 청구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러한 내용들을 썼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했을까? 그것도 좀 의아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실관계를 보면 이 특검이 이제 체포나 조사를 한 다음에 바로 영장을 쳐버렸어요. 그랬다는 건 저는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뭐 증거가 정황을 있다. 포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는 이걸 바로 친다라는 게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정치적 영향력도 좀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예. 그래서 무슨 좀 정황이 포착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는 별로 평하고 싶지 않아요. 전 네. 총리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부정선거론자들이 자꾸 이렇게 매체에서 다뤄지고 이런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예 언급을 하고 싶지 않은데 문제는 장동혁 대표예요. 장동혁 대표 지금 한창 국민의힘에게 기회가 왔을 때 이거 지금 헛스윙을 몇 번 연속하는 겁니까? 갑자기 뜬금포로 광주를 찾아가서 그러질 않나. 그리고 부동산 대책 찾아가지고는 거기다가 방명록에다가 뜬금없이 김현지 이름을 써놓지 않나. 이번에는 또 황교안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거 당원들의 동의 받으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헛스윙을 해대면 어쩌자는 겁니까? 사실 저도 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김정은 그러니까요. 최고위원도 저도 생각이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황교안 당대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기억에서 이제 지워지면서 점점 멀어지는 분이고 사실 국민의힘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요. 아니죠. 네. 예.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치죠. 뭐 이분은 뭐 아니 이준석 계속해서 선거에 대한 당대표가 돼 있을 때 가장 많이 하려고 그랬던 게 부정선거론자들을 국민의힘에서 띄어내려는 작업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아니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럼 뭐 어떡하자고요?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부정선거론 또 들고 나오면은 어떡할 겁니까? 네. 지금 그러지 않아도 김민수 최고위원이 저렇게 너무 강성한 발언을 해대가지고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뭐 그쪽으로 더 가자는 거예요. 그럼 다음번 지방선거 때 뭐 사전투표 폐지할까요? 그렇게 하면은 누가 웃을까요? 저는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야당은요. 여당이 잘못하는 것만 잘 지적해도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지자가 겹친다는 것도 이해가 가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외친다는 건 국민의힘 자체에서 내란과 관련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땡땡땡이다라고 하는 저 구호가 민주당에서 아무것도 알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치겠죠. 근데 또 포괄 민주당 잘못이야? 이것마저도? 야, 이거 그러니까 조국혁신 당해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런 건 우리가 아니고요. 조국이다 나왔던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우리가 뭐뭐뭐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어떤 행위 일체를 동의한다라고 하는 네. 그런 슬로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이런 고초와 피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한다. 이런 취지로 보통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설명을 쭉 드린 거예요. 황교안 그 전 대표 총리가 가진 그런 일체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일체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국민의힘도 엄청난 야당 탄압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황교안 전 총리도 일종의 이제 야권에서 탄압을 당하는 중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수사 기법부터 우리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 애초에 3대 특검 자체가 전 정당하지 않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일련의 특검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 같이 항거하고 연대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만 얘기한 우리가라고 것이다라고 한 얘기한 거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아까 실언이라고 한 거냐면 네. 근데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아니,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라. 있어요. 우리가 황교안이다. 네. 사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오해하게 말씀드리는 만든다는 거예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사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외로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현장의 열기와 분위기가 평소에 좀 그 자기 같지 않은 그런 돌발 발언들을 좀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긴 이게 하죠. 예. 저희가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장 내에서만 격식을 차려가지고만 문제 제기를 하기에는 지금 너무 초유의 상황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대표는 열의가 앞서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말에 조금은 좀 이제 정교함이 부족했다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지 네. 뭐 이렇게 막 내란에 동조를 했다 뭐 이렇게까지 과도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조금 대표님께도 며칠 전에 한번 또 뵀거든요. 저희 말씀하셨습니까? 회의를 또 했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너무 지금 율사당처럼 보인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실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법리적인 것도 분명 지금 화두가 되지만 사실 부동산이나 환율이나 이런 관세나 이런 맞아. 경제적인 게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환율 1,500원 지금 달성. 그러니까요. 근데 얘기 이런 나오고 것들은 있어요. 사실 예. 저희 같은 스피커가 백내천날 얘기해봤자 파급력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확대 재생산을 하는 사람들이지 의제 세팅은 최고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나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금 더 이 법리적인 쟁점이나 재판장에게 다 좋은데 그것보다는 조금 이제 일반 저관여층들이 호응할 만한 좀 생활 밀착형 이슈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하려면은 또 이 싱크탱크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당무를 좀 정교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건의를 또 드렸고,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정치 성장에 또 궤도에 있기 때문에 전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경험치구로 삼아서 더 좋은 정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당장 이제 내년 지방선거인데 이게 뭐 성장의 시간으로 삼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간들 아닙니까? 아까운 시간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중도를 아예 끌어안겠다라는 생각은 아예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한번 좀 생각을 더 해보시고 이런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 뭐 이런 말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지금 열심히 장동혁 방어했습니다. 대표가 그 사법적으로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요? 제가 제 민주당에 정준호 의원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던데 이 장동혁 대표가 국회의원 보궐로 들어왔거든요. 보궐로 들어오시기 바로 직전에 토지를 매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 토지가 무슨 고속도로인가 뭐 하여튼 그런 호재가 있는 땅이었나 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땅값이 많이 상승이 됐고, 네. 근데 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 옆에 뭐 인터체인지를 만든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예산이 0원이 됐는데 장동혁 대표가 예결 소위
예산 특위에서도 얘기를 소위 들어가가지고 거기 예산이 80억으로 늘었대요. 그리고 나서 땅값이 더 상승됐다라는 정준호 의원의 의혹 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부동산 문제를 키우고 싶어도 본인도 뭐 아파트 뭐 4채 뭐 6채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것도 해명 잘 안 되거든요. 아니 구로 살면서 영등포 국회 앞에 있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거리상으로 조금 말이 안 맞는 면이 있고 네. 이런 부동산이라든가 저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난감한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확실히 선거 때는 확실한 이 정치적인 어떤 동물적인 감각을 보여줬는데 이게 딱 되고 나면 이게 막상 그러기 어렵습니다.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과 결별을 한다는 게 웬만한 배짱 가지고 안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런 미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길게 할 건 없는 거고 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오늘 발표가 있었나 봐요. 속보로 들어왔는데 MBS 나왔습니다. 네, MBS 지지율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올랐네요. 61%가 나왔고요. 2주 전보다 5% 상승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지지율은 굳건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지지율이 이제 떨어질 때도 있고 사실 오를 때도 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49%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61%라는 것은 대선 때는 이재명을 찍지 않았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재명을 지지한다라는 게 뭐 10% 이상이 더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실 제가 뭐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정부 핵심 관계자를 만났는데 우리한테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이재명 정부는 사실 우리 지지자보다는 대통령실은 이 중도층을 보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도층을 더 가져오는. 그러니까 양쪽 지지자들은 뭐 죽이네 살리네 뭐 너 잘해라 못해라 하더라도 결국 투표장에 가면 각자의 진영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도를 바라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쉬운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뭐 항소 취소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대통령이 잘하고 있고 에이펙도 너무 좋았잖아요. 예, 간만에 예. 이제 정말로 이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인데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도 아니 어쨌든 그 역대 정부에서 코스피 이만큼 올린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결과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AI 반도체 뭐 이야기도 예, 해야죠. 여러 가지 성과죠. 그러니까 뭐 예. 해봤자 뭐 여기서 해봤자 뭐 다 뭐 자차이라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 오늘 왜 이렇게 결론은 베네수엘라도 숫하래요. 좋다. 아니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은 네. 이제 잘한다 못한다가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의 이제 성과가 조금 많이 바래지는 면이 있어서 이제 당도 사실 그걸 잘 해야지 그래야지 지방선거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 에이펙도 더 갈 수 있었는데 네. 요걸로 약간 좀 네. 눌리는 기분이 여러 가지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뜻대로 안 돼요 이게 이게 다 내 맘 같지가 않고 약간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61% 저거 에이펙 효과예요. 네. 에이펙에 의해서 어쨌든 외교 무대에 성공적인 데뷔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잘했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쵸. 저건 네. 인정해야죠. 네네네. 근데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뭐가 이 대장동 외압이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거를 굳이 끌고 다닐 필요가 없었는데 민주당 내에서 또 항소 그쪽으로 자제를 가 지지율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뭔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갑자기 중도를 미래 지지율을 얘기해 갑자기. 중도를 지향한다 그러셨잖아요. 대통령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왜? 대통령은 나를 지지해준 사람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돼요. 대통령은 온 나라의 지도자잖아요. 그럼 당연히 중도층까지는 포용할 생각을 하고 가야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문제는 당이 그렇게 안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당에 한마디 하십시오. 예? 아니 근데 안 그랬던 대통령 그러니까 안 그래야 되는 게 맞죠 대통령이. 근데 그렇게 안 했던 대통령이 더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를 잡고 가야 된다는 의견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고 계시고 중도를 좋다고 위해서 생각해요. 뭘 하고 있죠? 아니 뭐 나는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지만 아니 저는 중도를 국민을 향해서 뭘 대통령.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최소한 특히 우리가 황교안이다 안 하고 있잖아. 그거만 맞지. 해도 중도는 예. 아니지. 야당 대표일 때는 더 한 것도 많이 했어요. 아니, 근데 그 말 나와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예. 지금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42% 나왔고 국민의힘 네. 21%나 더블 스코어예요 이제. 사실 저는 일단 비선거 국면 때 전화면접 조사를 별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전화면접 조사는 무당층이 엄청 많이 잡히기 여론조사 때문에 부정 부정이 아니라 이건 기술적으로 그래요. 지난 네. 조사에서 민주당 39%, 국민의힘 네. 25%였기 때문에 드리는 그- 말씀이에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표집 자체가 정부 여당에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은 반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전화 면접은 무당층이 많이 잡혀서 선거 국면이 되면은 ARS 쪽으로 귀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폄훼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에이펙 저는 성공한 행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구색만 맞춘 거지 실적이 뭐가 있죠?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성과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관세 협상도 지금 합의문은 고사하고 팩트 시트가 지난주에 나온다라고 지금 몇 번이나 얘기를 했다가 결국 안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만 지금 거의 매일 수백억의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기업들은 수십억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냥 국민들은 제가 봤을 때 그거예요. 저관해층이라고 저는 분류를 하거든요. 뉴스를 그렇게 정교하게 안 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래 구색은 맞췄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이거는 제가 비하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계가 바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감정 노동하는 서비스업에 가깝다라고 보고 그런 서비스업적인 것에 대한 기술은 민주당이 참 좋아요. 그래서 지금 좀 잠깐 좀 펌핑이 됐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네네. 지금 증시도 그냥 환각제에 주입하는 거예요. 사실 빚내 가지고 투자하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결과적으로 증시는 열심히 부양해서 경제 실패라고 하는 이런 실정을 증시로 감추겠다, 눈 가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근데 국민들께서 조금 더 정치 뉴스를 체계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이 선거 국면으로 가면은 이런 거품은 싹 다 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에이펙은 성공한 행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해석하는 건 뭐 갑자기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가 제가 있으니까. 경주를 갔다 왔는데 네, 어땠어요? 경주 너무 잘 꾸며놨고요. 예, 진짜 경주 너무 국제 행사의 규격에 맞게 너무 쇼잉은 참 잘해놨더라고요. 잘해요. 쇼잉은 그 경주의 그 쇼잉도 국회의원 못해가지고 잼버리는 어떻게 됐어? 아니 경주의 국회의원은 저희 잼버리 그 민주당이 아이, 준비한 기간이 더 의원일 길어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집에 갑시다. 호남에서 했잖아요. 김석기 의원이 현수막에다가 에이펙 잘해놨다고 이렇게 걸어놨던데. 뭐. 알겠습니다. 아 이거 마지막에 또 이렇게 뜨거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슈퍼챗 보내주신 거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모르겠다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우리가 황교 아니다. 국힘은 극으로 가기 위한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쪽 이송님께서 2,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곰돌이 다혜님께서 5만 원이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개혁신당 김성열 최고 수석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조혜정님 5,000원 후원해 주셨고 강선필 씨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조희정님 5,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강선필 씨는 특별히 사드 배치한 경북 성주의 사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미국 사과 수입한다고 하니까 뭐라도 더. 진짜 요즘 사드 얘기 쏙 성주도 들어갔네요. 사과 맛있어. 그죠? 사드 얘기 한 마디도 안 하네. 진짜 사드 얘기도 진짜 뜨거웠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이송님이 또 2,000원에서 정상적인 국민들은 민주당 대장동 피의자들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도 이렇게 보내주고 뭐 개인의 의견이니까요. 자, 유리스팡님 1202님께서 7,500원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후원이 엄청 많이 터졌네요. 그러고 보니까. 야. 자, 은미씨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은이스팍님 7,500원 후원. 슈퍼챗 000님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민영님 어떻게 개혁신당 오실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가실래요? 가십니까? 제가 그래도 인증 패널인데 국민의힘 그렇죠. 인증 패널인데. 이름님께서 3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성남 총각님 10,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다음 게시판 당무 검사를 하면 우리가 한동훈이다를 외칠 사람 모집합니다라고. 오늘 처음으로 안 했는데 마지막에 아까 잠깐 나와 얘기 말씀하시길 하려나 좀 참았어요. 그러니까 참으신 것 같아가지고 요새 너무 뜨끔했다. 경박스러운 워딩으로 잘 써들는 거. 결국에 나왔어요. 방송 나가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더라고요. 정말 그거는 좀 많이 흥분해 하긴 한 흥분해 것 같아요. 이번 일에 대해서. 또 갑자기 공교롭게도 법무부 장관들이 다 수면 위원, 전 법무부 장관들이 오늘도 그러니까. 뉴스의 핵심으로 한동훈은 나왔더라고요. 본인이 검찰 망친 장본인인데 알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자, 이런 자, 도직 자, 저런 자, 도직 하는 자, 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인사드리고 오늘도 역시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청자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